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아까 했던 거하고 관련이 있어서 이제 별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걸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별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여기 제일 첫 번째 써 있는 것처럼 이제 주로 수소하고 헬륨이야. 근데 이제 아까랑 똑같이 주로라는 말을 붙이는 건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우주에서는 그 전에 또 다른 별이 있었으면 그 별이 폭발하는 과정에서 그 별을 만드는 물질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거든. 그렇기 때문에 수소, 헬륨은 가벼운 물질이지만 거기에 일부 뭐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냐면 무거운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별을 만들면 이제 주로 수소하고 헬륨으로 이루어진 성간 물질이 모인 가스 구름으로 이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 가스 구름이 이제 이런 게 있었다고 쳐봐. 그럼 그런 게 있었을 때 그 부분에서 이제 어떤 개념이 생기냐면 이 가스 구름이 불균일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균일성이 있다는 건 뭐냐면 모든 부분이 다 똑같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연히 어떤 부분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균질하지 않다라는 게 있지. 그래서 어떤 특정한 부분이 온도가 낮고 밀도가 큰 부분이 생기면 이제 그 온도가 낮고 밀도가 큰 부분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뭐가 크냐 하면 중력이 크기 때문에 이 주변의 물질들을 이렇게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끌어당기면서 걔네들이 뭐 하냐면 이런 성운이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별을 얘기할 때는 아까 표현한 것처럼 성운, 그 다음에 원시별, 그 다음에 그냥 별, 뭐 이 세 개가 큰 단계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가스 구름이 성운이 되는 건데 이 성운이 되는 과정에 되게 이제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 중력 수축이에요. 중력 수축. 그래서 이제 중력 수축이라는 거는 그냥 중학교 때 배운 개념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만약에 여기가 이제 지표면이었을 때 어떤 물체가 어떤 위치에 이렇게 놓여져 있다가 만약에 얘가 얘를 잡아당기면서 얘가 이렇게 얘를 향해서 떨어져. 그럼 떨어지면 얘가 갖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줄면서 점점 빨라지잖아. 그럼 얘가 줄면서 위치 에너지가 줄면서 점점 빨라지면 그때 이제 무슨 에너지 생기냐면 운동 에너지 생기는데 이제 그 운동 에너지를 갖고 얘가 얘를 향해서 떨어져서 만약에 얘한테 이렇게 부딪히잖아. 그러면 거기서 이제 충돌에 의해서 열이 발생해요. 그래서 중력 수축해서 성운이 된다라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 얘가 얘를 잡아당기면 그 중력이라는 힘에 의해서 얘가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그 운동 에너지가 다시 열 에너지 형태가 되면서 이 열 때문에 온도가 뭐 하냐면 온도가 상승한다 이런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성운에서 원시별에서 별이 되는 이 과정이 이렇게 일어날 때 계속 뭘 하는 거야? 계속 중력 수축을 하면서 온도가 뭐 한다? 온도가 상승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생겨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중력에서 물체가 천체의 중심으로 잡아당기면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운동 에너지가 되고 그 운동 에너지가 다시 열 에너지에 전환돼서 천체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거야. 그래서 별이 만들어질 때 기본적으로 온도가 뭐 해야 되는데 온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 온도를 올리는 근원이 뭐가 되냐면 중력 수축이다. 그래서 성운을 기준할 때 계속 중력 수축 하면서 온도가 점점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다시 여기 또 성운이 그럼 여기서 성운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성운이 다시 뭐해서 중력 수축에 의해서 온도와 밀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알지? 온도와 밀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온도가 1000켈빈 이상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영역의 빛을 이렇게 쫙 쏘거든? 그러면 그게 뭐가 되냐면 그게 원시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앞에 수업할 때 얘기한 것처럼 이 원시별이 빛나는 에너지원이 뭐예요? 라고 하면 이제 중력 수축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지. 자, 그러다가 다시 이제 원시별이 계속 뭐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중력 수축하는 거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뭐 하냐면
수축을 해. 그래서 중력에서 수축하다가 이제 요 온도는 꼭 우리가 외워야 되는데 중력에서 수축하다가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이 딱 돼. 그래서 일종의 이렇게 가면 얘가 이제 1000켈빈이었다고 치면 얘가 됐을 때 이제 1000만 켈빈이 되는데 1000만 켈빈이 됐을 때 보통 우리가 일종의 임계점이라고 불러서 갑자기 어떤 특별한 상황이 딱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켈빈이 딱 되면 그때 뭐가 일어나냐면 수소 핵 융합 반응이라는 게 일어나요. 그래서 보통 핵융합은 항상 그 앞에 이렇게 누구의 핵융합 이렇게 쓰거든? 그러면 그 앞에 써 있는 애를 기준으로 했을 때 수소 핵융합이라고 하면 수소가 핵융합해서 수소보다 조금 더 무거운 원소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 핵융합을 해서 이제 빛을 방출하면서 그 별이 뭐가 되냐면 그 별이 주계열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단계 요 별이 뭐냐면 주계열성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겠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런 단계를 거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별이 만들어졌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별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요 별의 특징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를 넘기시면 두 번째 이제 별의 특징이다라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별이라는 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뭐가 되냐면 주계열성이라는 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계열성이라는 별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라고 했을 때 주계열성은 이렇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는 걸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계열성의 별의 크기. 이 두 가지가 이제 특징이어서 일단 수소 핵융합 반응한다는 게 여기 선생님이 이 그림이 이렇게 써놨는데 그냥 이건 외우란 얘기가 아니고 그냥 이런 단계를 거쳐서 얘가 만들어진다는 뜻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보면 이 첫 줄에 보면 그냥 보편적으로 할 때 우리가 수소라고 부르는 애들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등장을 해. 그렇죠? 그래서 그 수소 네 개가 등장해서 요 수소랑 요 수소가 합쳐지고 요 수소랑 요 수소가 합쳐져서 뭐가 되냐면 이렇게 생긴 수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뜻은 뭐냐면 이 수소나 이 수소나 똑같은 수소긴 한데 얘네 둘이 합쳐진 과정에서 하나는 양성자 그대로 되고 나머지 하나가 중성자로 바뀌어서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결합해 있는 수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를 그냥 수소라고 표현하면 요거는 뭐가 되냐면 중수소가 돼요. 중수소.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중수소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다시 또 뭐가 들어오냐면 다시 또 수소가 들어와서 얘가 합쳐지면서 뭐가 되냐 하면 헬륨이 돼요. 그럼 헬륨이 되는데 이때 헬륨이 2에 3짜리 헬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성자 2개, 중성자 하나 갖고 있는 보다 헬륨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다시 요 2개의 이제 헬륨이 합쳐지면서 최종적으로 봤을 때 헬륨 2, 4가 되고 그 과정에서 다시 수소 2개가 뭐 하냐면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수를 한번 세보는 거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수를 세보면 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났을 때 수소가 참여하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참여하거든.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헬륨이 만들면서 하나, 둘 수소가 다시 뭐야? 튀어나오는 거거든.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6개 들어가서 헬륨 하나 만들면서 다시 수소 2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여기로 넘기면 R자량으로 표현하면 몇 개야? 4개예요. 그러니까 수소 4개가 헬륨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그걸 정리해서 만약에 여기다가 표현을 좀 해보면 4개의 수소 원자 핵이 결합해서 한 개의 뭐가 되냐면 한 개의 헬륨 원자핵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그냥 뭐 물리학적인 용어여서 질량 뭐가 일어나냐면 질량 결손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질량 결손이 일어난다는 건 얘네들이 반응하면서 질량이 조금 뭐 하냐면 주는 거야. 그래서 그 질량이 주는 게 무엇으로 나오냐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를 보통 우리가 질량이 주는 만큼의 에너지 생긴다 해서 질량 에너지 등가다라고 해서 E는 mc 제곱이다 라고 표현하면 물질이 반응하면서 질량이 조금 줄고 그 질량이 좀 주는 만큼이 에너지로 바뀌어서 뭐 한다? 요 별이 빛나게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게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로 내려가면 빈칸이 하나 더 있어서 수소는 별에서 가장 풍부한 원소이기 때문에 별이 매우 긴 시간 동안에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 그래서 별의 전체 일생이 있거든. 별은 진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별의 전체 일생의 90%가 뭐가 되냐 하면 주기혈성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값으로 할 때 전체를 100으로 하면 한 90년 동안 뭐다? 90년이라 하면 그리고 뭐 전체 수명 중에 90을 주기혈성으로 보내고 나머지를 이제 다른 단계로 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별의 크기다라고 해서 이제 주계열성이라는 별의 크기인데,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주계열성이라는 별의 크기는 어떤 힘이 평형을 이루어서 별의 크기가 뭐하냐면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건 커지지도 않고 작아지지도 않는다. 이제 그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힘이 평형을 이루냐라고 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별은 중심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뭐 하려고 하는 게 있냐면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려고 해. 그러니까 쭈그러들려고 하는 게 있는 거지. 근데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런 1000켈빈이라고 하는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별의 중심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는 건 일종의 폭발하려고 하는 힘이거든. 그러니까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별은 뭐 하려고 하냐면 팽창하려고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팽창하는 힘이 작용하는데, 이거를 보통 우리가 뭐라고 보냐면 이렇게 불러요. 내부 압력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봤을 때 별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별은 이제 주기혈성이라는 별이 있는데, 그 주기혈성이라는 별은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려고 하는 힘과 팽창, 중력에서 수축하려고 하는 힘과 팽창하는 힘이 다 뭐하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같기 때문에 뭐한다? 평형 관계를 유지한다, 이렇게. 이해돼요? 그래서 이제 별의 크기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 두 힘이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별은 커지지 않고 작아지지도 않는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이제 그 다음에 넘기면 이제 무거운 원소의 생성이다라고 해서 어떤 단계를 이제 써볼게. 뭐냐면 그냥 예를 들면 별이 수소만 갖고 있었다고 쳐봐. 그러면 별이 그냥 수소만 갖고 있었으면 아직 수소 핵융합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수소만 갖고 있는 별이면 원시별이에요, 원시별. 근데 이제 그 원시별이 중력에서 수축하다 보면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뭐가 일어나냐면 이제 핵융합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핵융합이 일어났잖아. 그러면 수소를 헬륨으로 바꾸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수소의 양은 줄어. 중심에서. 그러면 반대로 봤을 때 헬륨의 양은 뭐야? 늘어. 그러면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별의 중심부에 누구만 남는 거야? 헬륨만 남아. 그럼 별의 중심부에 이제 헬륨만 남잖아. 그럼 별의 중심부에 헬륨만 남으면 별이 더 이상 뭘 못하냐면 핵융합을 못하는 거야, 일단. 연료를 다 썼다고 생각하면. 그럼 중심에 헬륨이 남잖아. 그럼 중심에 헬륨이 남으면 팽창하려고 하는 힘이 사라졌으니까 다시 뭐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다시 수축을 하는 거야. 그럼 온도가 다시 뭐 하겠어?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중력에서 수축하다가 온도가 올라가면 다시 헬륨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헬륨보다 뭐 한 거야? 더 무거운 원소인 산소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 지금 산소를 만들 때 여기가 가로를 쳐놓은 이유는 주가 얘다. 그렇죠? 주가 얘고 얘는 쬐끔밖에 안 생긴다. 그러면 다시 헬륨을 핵융합하면서 헬륨보다 무거운 탄소나 산소를 만들어. 그럼 언제까지 이걸 하는 거야?
그치, 헬륨을 다 쓸 때까지. 그럼 헬륨을 다시 다 썼어. 그럼 다시 또 뭐해? 다시 탄소가 나오면 탄소를 기준으로 다시 또 뭘 한다? 중력 수축을 하다 보다가 온도가 뭐하면 올라가면 다시 뭐 한다? 다시 탄소의 핵융합을 하는 거야. 그럼 다시 탄소의 핵융합을 하다 보면 탄소보다 무거운 산소, 그 다음에 네온, 그 다음에 마그네슘, 이런 애들이 뭐야? 또 생겨요. 언제까지 하는 거야? 탄소를 다 쓸 때까지. 그럼 이렇게 해서 탄소를 또 다 써? 그러면 다시 산소가 중력에서 뭐 하다 보면, 수축하다 보면 다시 온도가 뭐해서 올라가잖아. 그럼 다시 산소가 뭐 하는 거야? 핵융합을 해서 규소나 애들형 황 같은 애들을 만드는 거야. 언제까지? 산소 다 쓸 때까지. 그러면 산소를 다 써서 이제 중심에 뭐가 나와? 규소가 남을 거 아니야? 그럼 다시 규소를 뭐 해서 핵융합을 해서 규소보다 무거운 뭘 만든다? 철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봤을 때 별은, 자, 만약에 이게 원시별이었다고 치면 원시별이 중력에서 수축하다가 온도가 올라가면 뭘 하고? 수소 핵융합을 하고. 그러다가 중심 헬륨이 다 나오면 다시 중력에서 뭐야? 수축하다 온도가 올라가면 헬륨 핵융합하고. 그러다가 다시 중심에 탄소가 나오면 다시 중력에서 수축하다가 뭐야? 탄소 핵융합하고. 그 다음에 다시 산소가 나오면 중력에서 뭐 하다가 수축하다가 산소 핵융합하고. 그러다가 다시 규소가 나오면 규소가 중력에서 수축하다 온도가 올라가면 뭐야? 규소 핵융합해서 뭘 만든다? 자, 철을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순서대로 만들다 보면 별의 중심부에서 뭐까지 만들어지냐면 별의 중심부에서 철이라는 놈까지 뭐 하는 거야? 생성될 수 있는데 이 철이라고 하는 거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 중에 원자핵이 가장 뭐한 거냐면 원자핵이 가장 안정한 물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주 큰 중력으로 수축을 시키면 이 핵이 자신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력에는 수축하는 힘을 이기면서 반발하면서 뭐야? 바깥으로 팽창하면서 별이 순간적으로 뭐야? 터져. 알았지? 그래서 별이 터지면서 그때 뭐 하는 거다? 그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생기는 거는 어디서 만들 수는 없냐면 별의 중심부에서 만들 수 없고 그 별의 중심이 뭐가 나왔을 때 철이 나왔을 때 그 철을 만들고 나서 그 별이 뭐 하는 거야? 최종적으로 수명을 다하는 거야. 폭발하면서. 그래서 폭발하면서 수명을 다할 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뭐 한다?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이런 단계가 이렇게 쭉 있는데, 맞지? 이런 단계가 쭉 있는데 여기에 경계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놔야 돼. 그래서 경계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보통 우리가 여기 프린트에도 써 있는데 질량이 태양하고 비슷한 별이 있고 그 다음에 질량이 태양에 비해서 10배 이상 큰 별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질량이 태양하고 비슷한 별은 여기까지 오면 끝이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면 끝이라는 건 헬륨 핵융합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면? 탄소를 만들면 질량이 태양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질량을 갖고 중력이 수축을 해도 탄소 핵융합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온도를 뭐 하는 거야? 올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태양하고 질량이 비슷한 별은 여기에서 별의 수명을 끝내는 거야. 근데 이제 태양보다 질량이 뭐한 거는?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 큰 별들은 이게 계속 뭐 하는 거야? 계속 가서 뭐가 나올 때까지? 철이 나올 때까지 핵융합을 계속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뭐 하는 거야? 마지막에 중심에 철이 나오면 중력에서 수축하다가 뭐야? 폭발하면서 철보다 뭐 한다?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단계가 이렇게 쭉 있었을 때, 아, 여기 라인이 기준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여기를 좀 채우면서 다시 얘기해 볼게. 그래서,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 별의 중심부에서 가장 먼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헬륨이 뭐 하는 거야? 헬륨이 만들어져. 그럼 이제 헬륨이 만들어지고 나면 두 번째 보는 것처럼 별의 중심부의 수소가 헬륨으로 모두 바뀌면 중심부는 중력의 작용으로 다시 뭘 하는 거야?
다시 이제 수축을 하는 거지. 그래서 다시 수축을 해서 그 결과 이제 중심부의 온도가 대략 이 정도 돼요. 1억 켈빈에 도달하는 거야. 뭐 1억에서 1억, 2억 사이여서 1억 켈빈 이상이 되면 뭘 하냐면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이제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인 뭘 만드냐면 탄소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래서 태양 정도 질량인 별이 있었을 때 그 별의 내부에서는 뭐까지만 일어나냐라고 했을 때 헬륨 핵 융합 반응까지만 뭐 하는 거야? 까지만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딱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중심부에 뭐가 나오면 탄소나 일부 산소가 생기면 그거는 이제 그 별의 수명이 다 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옆으로 와서 별의 중심의 헬륨핵 융합 반응이 끝난 이후에 다시 탄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산소, 네온, 마그네슘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산소 핵융합 반응에서 황과 규소가 되고 규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뭐까지 되는 거야? 철까지 만들 수 있는 거야. 누구는? 태양보다 질량이 매우 큰 별. 그러니까 태양보다 질량이 매우 큰 별은 쭉 가서 여기까지 가는 거지. 그 다음에 별의 중심부에서 철이 생성된 이후에 핵융합 반응을 멈추고 별이 수축하다가 급격히 폭발하면 그 폭발하면서 뭐가 되냐면 이런 거를 보통 우리가 초신성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초신성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초신성이 되면 그 초신성이 폭발하는 과정에서 철보다 뭐 하냐면 철보다 무거운 구리나 금이나 납이나 우라늄과 같은 원소들이 뭐 하냐면 이제 생성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원소들이 다른 별을 이루던 물질들과 함께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면 이제 새로운 별을 만드는 성감 물질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성운을 얘기할 때 주로 수소 헬륨이고 거기에 모두 들어가 있는 거야. 무거운 물질도 들어가 있다고 치면 이런 과정에서 무거운 물질이 포함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머릿속에 잘 넣어야 되는 게 질량이 비슷한 건 여기까지, 그 다음에 질량이 10배 이상 큰 별은 여길 거쳐서 폭발하면서 이것까지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이 그림에서 이제 우리한테 또 주려고 하는 정보가 뭐냐면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표현해 놨잖아. 이렇게 표현하는 게 결국은 별의 어디의 의미냐면 별의 중심인 거야. 그러니까 별은 중심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계속 뭐한 애들이 있다? 계속 무거운 애들이 있는 거야. 왜냐면 지금 단계상으로 봤을 때 무거운 애들을 결국 마지막에 계속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항상 별을 바라보면 별은 중심에가 뭐가 있냐면 이제 무거운 원소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조금 전에 보는 것처럼 예를 들면 이게 원시 별이면 얘는 지금 수소를 뭘로 바꾸고 있으니까 헬륨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흔히 부르는 별, 다른 말로 하면 이 주계열성이 되는 거고, 그럼 얘가 이제 수소하고 헬륨으로 뭐 하다가 바뀌다가 헬륨을 뭐 하게 되면 헬륨을 다 만들고 나면 다시 그 헬륨이 뭐 하는 거야? 핵융합에서 수축하면 그거보다 무거운 탄소나 산소를 만드는 거고, 그럼 예를 들면 그 바깥쪽은 다시 수소가 핵융합해서 헬륨을 만드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안쪽으로 갈수록 뭐 한다? 조금 더 무거운 원소가 생기는 거여서 딱 여기까지 이렇게 잘라서 뭐가 되는 거야? 여기 태양하고 질량이 비슷한 별이고 그 뒤에는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이 뭐다? 만들어진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여기다 좀 약간 살을 붙이는 거여서 4번에 이제 별의 진화 과정이다라고 해서 별이 이제 어떤 특정한 단계에서 그 단계를 끝내면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통 별의 진화 과정이다 했을 때 별은 질량이 큰 별일수록 핵융합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진화하는 속도도 빨라서 수명이 뭐 하냐면 수명이 짧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했을 때 태양하고 질량이 비슷한 별이랑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이 있었을 때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이 많은 핵융합을 빨리빨리 진행하면서 빨리 죽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뚱뚱하면 빨리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됐죠? 그래서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진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태양보다 10배 이상 큰 별의 진화 과정이 있었을 때 요거를 이제 요거하고 연결시키면 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주계열성이라고 부르는 애들은 항상 무엇을? 수소를 헬륨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보다 10배 이상 큰 별도 수소를 뭘로 바꾸는 거야? 수소를 헬륨으로 바꾸는 거야, 이렇게. 근데 얘보다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 큰 별이기 때문에 얘가 더 빨리 핵융합을 하기 때문에 주계열성 단계가 훨씬 짧으니까 빨리 죽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태양 정도 질량인 별은 이 그림 선생님이 쓴 것 중에 수소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하고 중심부에 헬륨이 나오면 다시 중력 수축을 하면서 뭐 하는 거야? 중력 수축을 하면서 온도가 올라가다 보면 헬륨 핵융합 반응 하거든? 그럼 여기에 지금 주계열성 다음에 적색 거성이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적색 거성이라는 게 있어서 얘는 헬륨을 뭐 해서 핵융합을 해서 탄소나 뭘 만드는 거야? 산소를 만드는 거야. 그리고 요 별은 요 적색 거성 단계를 끝내고 나면 뭐 이 뒤에 써 있는 거는 결국 우주로 흩어져서 사라진다, 이런 의미가 돼. 근데 태양하고 비교할 때 질량이 10배 이상 큰 별은 초거성이라고 부르니까 얘보다 훨씬 크기가 뭐한 거야? 더 큰 거잖아. 그럼 얘는 이제 초거성이라고 불러서 얘는 헬륨 핵융합 반응을 뭐 해서 시작을 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봤을 때 무엇이 나올 때까지, 철이 나올 때까지 핵융합을 계속한다. 차이가 그렇다는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중심에 뭐가 나오면 중심에 철이 나오잖아. 그러면 그때 뭘 해서 초신성 폭발을 하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한다?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만들고 그 나머지 잔해가 예를 들면 이제 중성자별이나 블랙홀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참고로 지금 주계열성 다음이 거성이잖아. 그럼 거성이라는 거의 뜻은 별이 뭐 하는 거야? 크기가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기가 엄청 커지는 거니까 의미 자체가 뭐냐면 별이 뭐 하는 거야? 별이 팽창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밀도가 줄어들겠지. 팽창하니까. 그리고 원래 이건 중학교 개념인데 주계열성과 적색거성을 보면 적색거성이나 뭐 초거성이라고 표현할 때 이 적색거성 자체가 표면이 빨간색이잖아. 그럼 표면이 빨간색이라는 것 자체의 의미가 온도가 낮다는 뜻이야. 그래서 보통 주계열성이 적색거성에 비해서는 표면 온도가 뭐하냐면 더 높은 거고 거성들은 표면 온도가 상대적으로 더 낮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요게 이제 뭐가 되냐면 별은 이런 식으로 진화하는 건데 실제로 4번은 학교에서 아직 여기까지 안 했지. 그럼 여기 다 나갔어? 그럼 이런 것도 다 설명해서 진화 과정도? 그러면 근데 어쨌든 내용상으로 봤을 때 더 주는 어떤 핵융합 하는지가 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핵융합을 중심으로 그냥 과정은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개념 확인 문제는 집에 가서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좀 질문하면 돼. 그리고 이제 뒤로 가셔서 요게 있어요. 바보 같은 게 하나 더 있어,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우리는 여기 1번에 써 있는 것처럼 우리 주변의 자연현상을 우리가 보통 표현하면 우리 주변의 자연현상은 시간과 공간으로 뭐 하냐면 보통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지? 시간과 공간으로 표현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공간이라고 했을 때 공간이라는 건 이런 데를 공간이라고 부르잖아. 그러면 시간과 공간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느낌이거든. 차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공간에 현재 살고 있기 때문에 3차원에 존재하는 거고 거기에다 뭐가 다시 흐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시간축이 하나 더 있어서 우리는 정확하게 지금 몇 차원 세계에 있냐면 4차원 세계에 살고 있는 거지. 근데 이제 배워서 알겠지만 이 공간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면 공간이라는 거는 뭐라고 해야 돼? 공간이라는 건 뭐 굳이 우리가 단위를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그지? 그럼 이렇게 쓴다는 거는 공간을 나타낼 때는 우리가 차원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1차원이 선이면 2차원은 면이지. 그럼 3차원은 입체잖아. 그러니까 얘는 미터를 몇 번 곱했기 때문에 3번 곱했기 때문에 무슨 양인 거야? 유도량이야. 그잖아. 우리가 공간을 나타내는 건 길이를 3번 곱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유도량이 되고 시간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시간은 기본량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파트는 그런 유도량과 기본량을 보통 뭐야? 그냥 구분을 잘 하면 되겠지. 알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과학에서는 이런 시간과 공간을 보통 표현하는 과정에서 어떤 개념이 있냐면 미시와 거시라는 개념이 생겨요. 미시하고 거시. 그래서 미시는 보통 사람의 감각기관으로 인지를 할 수 없는 게 미시고, 사람의 감각기관으로 인지하는 것들을 보통 우리가 거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기준을 하나 정해놔야 돼서 보통 우리는 미시세계다라고 하면 시간의 규모상으로 봤을 때, 미시세계라면 시간의 규모상으로 봤을 때 1 나노 뭐가 되냐면 나노초. 그 다음에 공간 규모로 봤을 땐 1 나노미터. 이거에서 나노를 기준으로 해서 미시와 거시를 뭐 나눠서 표현할 수 있다. 나노가 10의 몇 승이니까 10의 마이너스 9승. 그치? 거기 밑에 표현 써놨잖아. 나노가 10의 마이너스 9승이어서 나노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나노 영역으로 들어가면 미시세계고, 그런 것들이 아니면 우리는 이제 거시세계다.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미시의 기준이 이렇고, 거시라는 건 이제 시간의 규모가 훨씬 큰 거니까 초나 분, 그 다음에 공간으로 치면 미터나 천문 단위, 이런 게 이제 거시세계가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을 때 빅뱅을 배운 적 있잖아. 빅뱅. 그럼 빅뱅을 배운 적 있을 때 빅뱅은 현재로부터 138억 년 전에 일어났다라고 하면 그 138억 년은 거시세계가 되는 거고, 그지?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10의 마이너스 35승초의 시간이 흘렀을 때가 기본 입자가 생기잖아. 그럼 그 10의 마이너스 35승초라는 건 무슨 영역이 되는 거야? 그지? 미시의 영역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때 우리가 앞에서 했던 빅뱅 자체도 미시와 거시를 이렇게 나눠서 좀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그림이 이제 두 개 있어서, 이제 보통 우리가 수소는 미시의 영역이거든? 그러니까 눈에 뭐 하지 않는 거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수소 원자의 뭐를 나타내는 거야? 모형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무 작은 미시의 영역이니까. 그럼 반대로 치면 태양과 지구는 무슨 영역이야? 거시세계의 영역인데 또 너무 뭐야? 너무 크니까 이것도 역시 뭐다? 이것도 역시 모형으로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규모가 너무 작거나 규모가 너무 큰.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 규모가 크다 작다라는 건 보통 과학에서 얘기하는 스케일이에요, 스케일. 그러니까 미시세계는 스케일이 뭐하고 작고 거시세계는 스케일이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랬을 때 이 가운데 이제 원자핵 기준했을 때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었을 때 전자가 원자핵 주변을 도는 게 값으로 오면 0.1 나노미터니까 이제 미시 영역에 있다,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자가 원자핵 주를 도는 게 150 아토초거든? 그럼 150 아토초니까 이 아토라는 게 10의 마이너스 18승이야. 그럼 그 자체가 나노보다 훨씬 뭐하는 숫자야? 작은 숫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원자라는 영역을 다룰 때는 이제 미시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럼 반대로 거시의 영역인 태양을 다루면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천문학 단위로 봤을 때 1AU예요. 그럼 1AU라는 게 뜻이 뭐냐면 1.5 곱하기 10의 8승 km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 큰 숫자란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엄청 큰 숫자니까 이건 거시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지구가 태양 둘레를 도는데 걸린 시간이 365일이니까 이 시간에 비해서 매우 긴 시간이니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거시세계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가끔가다 이제 요번이 첫 시험이 나올 텐데, 첫 시험을 풀 때 이런 것들을 환산하라고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수행평가에서 이런 걸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가볍게 연습하면, 여기가 지금 138억 년이라고 표현이니까 10의 거듭제곱 형태로 나타내면 억이라는 건 10의 8승이잖아. 그러면 138 곱하기 10의 8승 연이다, 이렇게 쓰니까 보통 소수점 첫째 자리를 활용해서 표현해보면 1.38 곱하기 10의 10승 뭐 연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했던 150 아토초니까 150 아토초는 1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얼마다? 18승 초야. 그럼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나노 형태로 바꾼다고 쳐봐. 그럼 나노 형태로 바꾸면 150 일단 곱하고, 나노가 10의 몇이었으니까 10의 마이너스 9승이잖아. 그러면 요 10의 마이너스 18승을 다시 쓰면 10의 마이너스 9승에 뭐가 되는 거야? 나노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됐죠?
그럼 이걸 다시 표현해 보면 이 앞에 값을 자리로 나타내면 1점 몇 곱하기 1.5 곱하기, 그럼 1.5 곱하기 10의 2승이잖아.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9승화 표현하면 10의 마이너스 7승 나노 초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0.1 나노미터니까 미터로 바꾸면 0.1 곱하기 10의 9승 미터가 되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나타낼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100 마이크로미터니까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다른 말로 쓰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미터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0.78 메가파섹인데 메가는 10의 6승이기 때문에 0.78에 10의 6승을 갖다 곱하면 7, 8에 0이 하나, 둘, 셋, 4개가 나오는 파섹이다. 이렇게. 알았지? 그러니까 78만 파섹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접두사를 활용해서 표시를 하면 그 값을 다시 다른 단위로 뭐 할 수 있다? 환산해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지.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 접두사는 설명을 해줬지. 네, 그래서 이제 외우진 않아도 될 것 같아. 외우는 게 미친놈이지.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과거의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인데, 혹시 학교에서 이거 양부일구 같은 거 했냐? 네, 그랬으면 이제 안 해도 되고, 그래서 과거에는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주로 천문학적인 현상을 이용해서 시간을 쟀어. 과거는. 근데 이제 현재는 시간을 측정하는 방식이 달라서 아까도 잠깐 설명했는데 현재 시간을 재는 방법은 뭐냐 하면 세슘 원자라는 놈이 있어서 세슘 원자가 뭐 하냐면 이렇게 진동을 해요. 그러면 세슘 원자가 이렇게 진동을 했을 때 이 세슘 원자가 진동하는 건 지구에 있건 우주에 있건 달에 있건 계속 똑같아. 그래서 세슘 원자가 이렇게 진동하면 진동하는 과정에서 이제 특유의 전자기 파를 뭐 하는 거냐면 방출해서 이제 과학자들이 정한 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91억 9,200 이만큼 어쨌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치면 90 몇 번이야? 92억 회를 뭐 한다? 진동하는 거야. 알지? 그래서 92억 회를 진동할 때를 몇 초로 정했냐면 1초로 정해놓은 거야. 알지? 그러니까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슘 원자가 92억 번 진동하는 것, 92억 회를 진동할 때를 몇으로 정한 거다? 1초다. 이렇게 정한 거지. 그래서 물리적으로 바꿔서 표현하면 1초에 92억 번 진동하니까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92억 헤르츠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얼마야? 1초에 92억 번 진동하니까 한 번 진동하니까. 그지? 그럼 예를 들면 시험 문제를 바꿔서 예를 들면 세슘 원자가 1회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예요? 라고 하면 92억 분의 1 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 뭐 이해되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현재 시간 측정하는 방법은 뭘 이용해서? 세슘 원자를 이용해서 현재 시간을 측정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길이를 재는 거여서 과거에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어떤 신체의 일부분을 이용해서 뭐 하는 거야? 길이를 쟀단 말이야. 그래서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서 길이를 재다가 예를 들면 저기 써있는 밑줄은 큐빗이라고 학교에서 배웠지. 그래서 이집트에서 사용하는 거여서 손을 이렇게 펼쳤을 때 여기서부터 이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요 거리가 뭐야? 1큐빗이었어. 근데 이게 사람마다 이게 큐빗이 다 다른 거잖아. 그럼 예를 들면 이집트 파라오 왕이 자기 손을 기준으로 큐빗을 딱 만들면 그게 뭐가 된다? 그게 일정한 길이의 막대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뭐 하는 거야? 물건의 길이를 이렇게 재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이거의 이제 단점은 예를 들면 파라오의 팔 길이로 하면 전 세계가 파라오께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또 다른 걸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세계적인 표준이 잘 맞지 않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7번에 보시면 그럼 현재에서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은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 하면 빛이에요. 그래서 빛을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쏘잖아. 그럼 빛이 갔다가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무엇을 재는 거야? 시간을 재는 거야. 근데 빛이 갔다가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뭘 이용해서 재는 거냐면 세슘 원자 시계를 이용해서 재는 거야. 그럼 시간을 매우 뭐하게 재는 거야?
매우 정확하게 차잖아. 근데 빛의 속도도 뭐 하기 때문에? 빛의 속도도 일정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속력은 시간분의 뭐가 되기 때문에 거리잖아. 그럼 빛의 속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세슘 원자를 이용해서 시간을 정확하게 재면 우리는 이 두 개의 값을 활용해서 뭐다? 어떤 물체까지의 거리를 정확하게 뭐한다? 표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래서 현대의 길이 측정법은 뭘 활용하냐면 자, 빛을 활용하는구나.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현대의 측정 기술에서 몇 가지가 이렇게 써 있어서 결론은 현대는 측정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미시의 영역도 볼 수 있고 거시의 영역도 볼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어. 그렇기 때문에 아주 사이즈가 작은 바이러스부터 시작해서 아주 크기가 큰 은하까지 뭐한다? 우리가 이제 다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학교에 GPS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그럼 넘어가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9번째, 자연현상이나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여러 현상에 대해서 그 속성을 수치화해서 나타내는 걸 보통 우리가 뭐라고 보냐면 물리량이다. 이렇게 물리량. 근데 이제 물리량이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이제 크게 봤을 때 종류가 두 개가 있어서 하나는 기본량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기본량에서 나오는 뭐가 있냐면 유도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도량은 뭐 종류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건 외우는 건 아니고 최소한 이제 기본량이 몇 개 있으니까 7개 있으니까 7개의 기본량 정도 이제 기억해야 되지. 요번에 시험 범위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가장 기본이 되는 물리량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기본량이다 라고 부르고 다른 물리량으로 바꿔서 사용할 수가 뭐하냐면 없어요. 기준이 되는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총 7개의 값이 있어서 시간, 길이, 질량, 전류, 온도, 광도, 그 다음에 물 질량 이렇게 해서 총 7개 있어서 시간은 기준이 항상 초고, 그 다음에 길이는 기준이 미터고, 질량은 킬로그램이고, 전류는 암페어고, 온도는 켈빈이고, 광도는 칸델라고, 물 질량은 몰이야. 근데 이제 보통 봤을 때 이제 각 나라나 혹은 예를 들면 우리도 온도를 켈빈을 안 쓰고 뭘 쓰는 거냐면 섭씨 온도나 뭐 화씨 온도 이런 걸 쓰는 거잖아. 근데 여기 표시되어 있는 이 단위 값들을 뭐라고 보통 표현하냐면 SI 단위라고 불러요. SI 단위. SI 단위는 뭐냐면 국제 표준이야. 그럼 국제 표준이니까 만약에 반대로 쓰면 여기 쓰는 거 있잖아. 관습에 따라서 널리 사용되는 뭐가 있는 거야? SI가 아닌 BSI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과학에서 봤을 때 우리는 켈빈 온도를 쓰는데 그게 SI 단위였다고 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건 켈빈이 아니고 뭐야? BSI인 섭씨 온도나 화씨 온도를 쓰는 거지. 그래서 어느 정도 범위에선 그런 것들을 뭐 하고 있다? 이제 허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관습에 따라서 BSI 단위들도 이제 존재할 수 있구나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에 보면 물리량 사이에서 성립하는 관계식을 이용해서 기본량으로부터 유도된 단위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유도량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제 유도량. 그래서 이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일단 넓이라는 거는 면적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도량이 되니까 기본량이 미터를 몇 배? 2번 곱하는 거고 부피는 3번 곱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속력이라는 건 빠르기를 나타내니까 미터 퍼 세크니까 기본량 2개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가속도라는 거는 미터 퍼 세크에 퍼 세크니까 시간이란 기본량 2개랑 길이란 기본량 하나를 써서 이제 표현하는 거여서 가속도라는 건 속도 변화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힘이라는 건 F는 뭔지 혹시 기억나냐? F는 MA잖아. 그지? 그래서 F는 MA가 되기 때문에 M에 해당하는 거가 기본량인 킬로그램이고 A에 해당하는 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제 미터 퍼 세크 제곱이란 말이야. 그럼 얘네는 이 F라는 건 기본량이 아니고 무슨 양이 되니까? 유도량이 되는 거잖아. 근데 아까 기본량은 다른 단위 값이나 이런 것들로 바꿔치기 할 수 없거든? 근데 이제 유도량 같은 경우 너무 길잖아. 그럼 이렇게 해서 너무 길면 이 값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냐면 뉴턴으로 바꿔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린 힘은 요 단위인 유도량보다는 뭘 더 많이 써? 뉴턴을 더 많이 표현해서 쓰는 거지. 그 다음에 밀도는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가 아니니까 질량이라는 기본량에 길이라는 기본량을 몇 배? 3번 곱해서 표현하는 게 되겠고, 그 다음에 압력이라는 건 어떤 정해진 면적당 누르는 힘이거든. 그래서 뉴턴 퍼 제곱미터 이렇게, 혹은 미터 제곱 이렇게 읽는 건데, 요것도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어요. 파스칼이라고. 단위가 너무 길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농도는 화학에서 말하는 농도에서 어떤 물질 1세제곱미터 안에 몰이니까, 예를 들면 거기 안에 용질이 몇 개 녹아 있냐 이런 표현이어서 요것도 단위를 바꾸면 이제 이걸 몰농도다라고 해서 이렇게 큰 M자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계에는 기본조한테 뭐가 있고 기본량이 있고, 그 기본량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 수 있다? 유도량을 만들어낼 수가 있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됐니? 다 했어. 다 했어. 뭐 이해되지?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오실 때 그거 지금 붙어 있는 문제들 있잖아. 그거 풀어 오시면 다시 채점해서 질문 받을게. 수고했어요.